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사는 귀국 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사는 어제 언제든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들어온 속보 내용 먼저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자진 귀국할 것으로 현재 전해졌고요. 귀국 후에는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조사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표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공수처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공이 공수처로 넘어간 거죠. 근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예.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이 자진 귀국해서 수사기관을 찾아갔었죠. 근데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조사가 늦어졌잖아요. 네. 아마 비슷한 그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가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사이에 정치적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됐었고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작년 9월에 고발이 된 사안인데 3월 4일쯤인가요? 하여튼 대사 임명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부랴부랴 조사 일정을 잡고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조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면. 그리고 이제 출국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출국 해제 조치를 통해서 출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사를 언제든지 받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쯤 조사를 하겠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되면 공개 소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지금 자진 귀국한 이유는 아마 그 이 대사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마치 도망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 귀국을 했는데 저런 자진 귀국 이런 입장들은 사실 외교관의 시간 낭비이고 일정 낭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4월 달에 공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 또는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이렇게 자진 귀국을 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좀 입장을 바꾼 배경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어떤 이유로 자진 귀국을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예. 외교안보 관련 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귀국을 한다 이렇게 일단은 보도가 된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한 김에 공수처에 신속 조사를 촉구하는 그러한 입장을 제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총선 끝날 때까지 일단은 나는 도주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어쨌든 도주 대사라고 하니까 도주를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여론이 압박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국내에 어쨌든 머무르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인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게 정말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것인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연장선에서 어쨌든 자진 귀국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여론을 좀 무마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애초에 대통령이 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언제 해라를 촉구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빨리 공수처가 소환을 해야 된다를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도 공수처가 심지어 무슨 뭐 좌파의 뭐 공작 기구라는 등의 이러한 주장을 YTN 등의 언론에다가 하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공수처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수사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의 보도를 제가 쭉 보면 공수처가 지금 충분한 수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는 언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압수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종섭 장관, 이종섭 대사까지 이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그 아랫단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상황이다라는 게 언론의 해설이에요. 보도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종섭 대사를 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그리고 당사자가 계속 나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오히려 공수처에 대해서 앞서 이제 뭐 변호사님도 나와서 쭉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랄지 공수처법을 위반하는 거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또 추가적인 논란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 귀국한다는 것만으로 이 상황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태면 예. 사실 이제 저도 이게 수사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검찰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되면 부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사의 경우에는 3월 4일 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협의하에. 그럼 조사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니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왜 부랴부랴 불러서 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출금 해제 뒤에 나가니까 그리부터 입을 닫아요. 그러면 이게 조사 준비가 돼 있다는 건지 조사가 끝났다는 건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 9월에 고발이 되고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의혹의 정점이에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보도에 따르면 압수물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왜 불렀냐 이겁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부른 거 아니겠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전에 수사기관에 했던 행태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증폭이 됐고 마치 부랴부랴 조사 마치고 그냥 도망간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또 정권도 불편하고 또 선거 국면에 있는 양 당도 불편하건 불편하지 않건 하여튼 뭔가 견인돼 있고 예. 이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와서 이런 불편한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요청하는 것은 압박으로 보일 수 있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양 정당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당이 하건 야당이 하건 이전에 송영길 대표 때도 야당이 뭐 엄청난 많은 요구를 했잖아요. 그 요구가 뭐 국회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압박성이지만 아니 뭐 논평을 통해서 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압박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특히나 불러서 조사해달라는 것이 압박이 아니잖아요. 조사하지 말라, 무마해달라 이런 것들이 압박이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왜 압박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 일단은 대해서 제가 말씀 또 말씀하세요. 드리면 예.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자기가 나가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 왜 그러는 거냐, 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의 연장선에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남이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기들 입장이 되면 또 공수처가 빨리 조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다소간에 이상해 보일 것이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왜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수처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소환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설마 이 피의자, 핵심 피의자로 되어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도를 통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다는 바를 접하고 나서 이종섭 전 장관 측하고 이 연락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4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4시간 조사 받는 과정이라는 것이 4시간 조사 받고 그리고 이종섭 전 대사는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했다. 이전에 쓰던 게 아니라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조사라고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랬더니 언론에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결국은 이종섭 전 대사를 출국시키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식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비판까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수처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분명하게 뭔가 처신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 가능하지만 그 비판의 방향이 오히려 정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정권의 입장에서 이 예를 들면은 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걸 바라면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을 하든지 그리고 공수처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늘려가지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팀을 고발했거든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이것도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과연 풀 것이냐 국민들이 볼 때는 공수처의 외압을 행사하는 걸로 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하세요.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빨리 소환 조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진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짧게 보태면 공수처의 행태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전 수사기관 행태하고 아니 조사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준비가 예전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가 되면 부르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는 또
찾아갔어요. 이게 비판의 대상인 것이지. 아니 피의자가 이전에 자진 출두하는 게 안희정 지사도 자진 출두했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간 거잖아요. 이전에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진 출석한다 하더라도 오지 말라라는 그 어떤 공수처 입장 표명에 불구하고 간다 그러면 그건 쇼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사 준비와 관련해서 여론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수처의 수사 일정 진행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9월 달에 고발이 된 이후에 1월 달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출금도 해놔요. 출금도 2번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조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종섭 장관을 그렇게 소환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돼 있으면 소환하고 당신 저 부임을 좀 늦춰라. 나 또 소환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국했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은폐하려고 뭐 출국시킨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공수처가 아니지만 그 프레임을 깨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기관 입장이라면. 근데 그걸 안 했다는 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공수처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진행된 내용이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윤 대통령이 수용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자진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오전에 지금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있었던 논란이 좀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예.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전 수석이라고 해야 될 텐데 예. 황상무 수석의 경우에도 어쨌든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얘기에 불구하고 전체 맥락을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사과를 했으면 됐지 인사조치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주되게 나왔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사전에도 여러 가지 고발 사실이나 이런 것들 검토를 해봤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에 물론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기류가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달랐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이어진 언론의 보도 쭉 보면은 국민의힘의 수도권이라든지 격전지에 출마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거든요. 어제 국민의힘 공천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공천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일관되게 뭐 물론 이제 영남 일부 의원들은 뭐 관심이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거의 일관되게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풀어줘야 된다. 이종섭 대사는 어찌됐든 간에 귀국하는 게 필요하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자진 사퇴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관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심지어 어제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TV조선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석에 따르면 총선 결과가 100석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다라고 그 언론은 보도를 했던데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총선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끝까지 버틸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좀 태도를 바꿔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황상무 수석의 저 발언은 사실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사실은 빠르게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엿새 만에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막 평가를 하는데 이게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일이었을까? 총선이 아니었어도 이것은 빠른 어떤 조치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유권자들은 많이 생각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에서 다소 좀 늦었다라는 점은 아쉽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할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그래도 대통령이 결심해서 이 부분 조치했으니까 좀 이후에도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할 말이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들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14일. 그러니까 28일 이전에 가타부타 매듭을 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황상무 수석의 경우에는 사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느라 좀 늦었을 텐데 아마 대통령실의 기조는 저 개인적으로 황상무 수석은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황상무 수석의 변소 내용을 보면 현재 뭐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언론에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 설명을 이전 거 예를 든 거죠. 그러나 그 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사례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선의 영향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이 아마 상당한 의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그건 국정 수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 후보들도 자꾸 언급하는 것이 사실은 총선 자체에 계속 악영향을 끼치는 블랙홀이 됐던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야당의 악재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들마저도 이 부분을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도 좀 키운 면이 없잖아 있다.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은 불씨가 있다는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여당의 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앞서서 뭐 명단 발표 전에 이견이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이철규 의원이 집까지 걸고서 정면 충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명단이 재조정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재조정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보니까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보도를 보면 이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한 이후에 이 거의 뭐 확정하기 전까지는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는데 확정한 이후에 10분이 지나서 뭐 통보를 했다, 뭐 이런 걸 두고 용산 대통령실이 불쾌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뭐 이런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일부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친윤계, 특히 공관위원회 같이 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뭐 명단의 어떤 수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다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장동현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러한 명단에 있어서 일부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이 철회가 된 예를 들면은 부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시우 전 서기관이요. 그렇죠. 이시우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철회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철회가 되는 어떤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 다른 이유로 뭐 임의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소화될까를 추가로 봐야겠지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미 결과적으로 어쨌든 확정된 명단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예를 들면 이렇게 저렇게 뒤집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맥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단 자체를 그런 이유로 예를 들면 용산과 협의가 부족하다든지 다른 정치적 맥락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로 수정하는 것은 충분한 어떤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고려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다만 몇 가지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뭐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을 지낸 김희상 이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전과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는 드는데, 전체적인 명단 조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례대표 명단이라는 것이 일단은 처음에 전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타당입니다만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적절한 인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부적절한 인물은 말씀 주신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이시우 전 그 서기관의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시우 전 서기관은 사실은 국민께는 낯선 인물이지만 저희는 한테 낯선 인물은 아니에요. 상당히 그 부대변인 활동도 해왔고 당의 기여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부적절한 행동, 본인은 그 접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원복됐다, 직급이 이렇게 이제 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득당하는 이런 것들을 어렵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징계당한 분이 들어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임 등을 받은 박은전 전 검사 등을 왜 일본에 넣냐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비판의 중거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시우 전 서기관이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은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남권 인사들이 당선권에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얘기를 전 인재영입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혜지 의원의 문제입니다. 이 비례 2번 받으시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의정 활동도 잘하셨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저희로서는 비례 명단에 비례 의원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효율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몇 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분, 또 한 분이 빠져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용해인 의원을 저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의 중거점부터 잃게 되는 거죠. 비례 두 번을 어떤 취지로 공격을 하죠. 물론 다릅니다만은 용해인 의원의 경우에는 봉쇄 조항 때문에 본인의 정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회상장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약간 비판의 대상이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있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번 비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덜 전력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분과 쭉 이야기 나눴던 뭐 이종섭, 황상무 수석의 어떤 거취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비례 공천까지 요 전체적인 것들을 두고 뭐 제2의 윤한 갈등이다, 뭐 친윤 대 친한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간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부분도 그럼 충분히 다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완전히 해소됐다라고는 아직은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뭐 윤한 2차 갈등, 2차 충돌 이렇게 언론이 쓰기 시작한 건 사실 이제 이번 주인데 예. 그런데 이 전조라고 할까요? 사실상 시작된 거는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 14일 날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이 이 이종섭 전 장관 이슈에 대해서 직접 언론에 나와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의 여당이 어쨌든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실을 어쨌든 방어하고 대통령 이슈를 좀 더 협력적으로 뭔가 용산과 협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야당을 공격하고 공수처를 공격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칼끝을 우리한테 돌리느냐라는 불만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까지 계속 여당의 주요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은 용산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해소가 됐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를 한 게 받아들였다 이외에는 지금 속보로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거 외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가로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수도권 후보들이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게 앞서서는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진이 좀 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취소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비례 명단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금 쭉 이제 말씀드린 이시우 전 비서관 이런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이분 사실 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과 관련돼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돼서 검증을 맡았던 분이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라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갑에 출마한. 왜 이분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했는데 왜 이분이 검증을 맡았는지 평론가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검증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슈 전 비서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이분 캠프 출신이기 때문 아니냐. 주진우 후보의.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된 건데 이게 단순히 언론에서 제기가 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일 것이잖아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지금 공천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받은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공천받은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결국은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의중과 이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그러한 공천이 반영된 부분하고의 충돌이다라는 해석들이 결국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비례대표 공천에 충격으로 나타난 거여서 이런 것들이 남은 여진을 갖고 가는 거여서 완전히 해소된 것이냐에는 지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비례 공천이 좀 어떻게 매듭짓느냐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오늘 보기에는 용산이 좀 한 발 물러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요 갈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갈등의 목적이 예. 사실은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끼리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정치 세력이라고 만약에 평가한다 그러면 어쨌든 두 정치 세력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이재명 대표께서 뭐 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이잖아요. 탄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3년 동안 못 기다리겠다. 조국 신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못 기다렸으면 뭘 해야 되죠? 이거는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요. 탄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권 심판을 넘어서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료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전과 같은 혼란스러운 탄핵 정부를 다시 한번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심의 총선 전략이 정권 심판론의 희석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재신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때 정권 임기 보장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그렇게 또 구호 자체가 조국 신당과 이재명 대표는 구호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권 심판론의 방어를 하는 것은 저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탄핵을 저지해야 되는 거죠. 아니, 탄핵을 통해서 지난 수년간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이전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 이전 정부의 정부 실패에 대한 심판 자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심판하고 또 탄핵하고 이런 정치 혼란을 또 겪어야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다시 한번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는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적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외치는 정치 세력을 막음으로써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이거 시작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연금 개혁 등을 하려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석이 완패화가 돼야지만 정부와 다수 의석이 완패화가 돼야지만 구조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저지하고 다수당을 몰아줘서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게 저는 이번 총선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이 달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수단이 다른 것이지 목적은 같다. 따라서 진정한 갈등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의 강북 의뢰 재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반전은 없었어요.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배를 했는데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가감점이 없었어도 조 변호사가 압도적 차이로 결정됐다면서 득표율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참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수치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박용진 그 의원을 왜 떨어뜨리는가에 대한 세간의 여러 의혹 제기가 사실이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된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쟁자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제거 차원에서 공천에서 떨군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참전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어딘가에 가가지고 수치까지 하면서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완전히 박용진 의원은 이전에는 52%까지 얻었지만 지금은 아예 30몇 프로 얻었다. 거기다 가산점까지 하니까 한 18% 얻었다. 이 정치적 자산이 없다. 정치적 자산을 완전히 없앤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살려놓는 게 맞지 않았을까? 크게 보셨다면.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정치 행보만 본다 그러면 저렇게 하고 싶으셨겠죠. 또는 앞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힘을 과시하는 측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이전에 52%가 이렇게 30몇 프로 줄어드네. 그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상대방이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상대가 이재명 대표가 돼버렸어요. 이걸로 인해서. 공천으로요?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의 경쟁 상대인 경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의원의 경쟁이었다라고 오히려 그 경선의 의미가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용진 의원이 지금은 저렇게 탈탈 털리고 상당히 억울해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본인 학위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 살펴보면 앞서 이 강북을 공천 결과를 발표한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두고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의 민주당 주류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받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전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경선 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국의 권리당원 70%, 전국의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에 있는 권리당원 30%의 룰로 지금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뭐 예를 들면은 하위 10%에 들어가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가서 감사안이 30%가 들어가는 것은 뭐 전국의 모든 후보에게 적용되는 룰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설지 모르지만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30%, 70%, 이 룰은 왜 적용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박용진 의원이 공천받는 것만큼은 어쨌든 간에 막고 싶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언론도 이제 보도를 한 제목을 보면은 그리고 어떤 기사 내용을 보면은 박용진은 지고도 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충분히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비장한 태도로 이 경선에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후에 예를 들면은 당권 선거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또 뭐 지방선거도 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나갈지 뭐 어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대선에 이후에 도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용진 의원은 오히려 이번에 이것 덕분에 정치적 체급을 키워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상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정치인이다라는 거를 각인시켰다라는 평가도 한쪽에서는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어떤 좀 위협이 되는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그 정치인을 키워주는 결과가 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내부 총질하는 대표다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막 괴롭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큰 거잖아요.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뭐 윤한 갈등 뭐 이렇게 썼는데 여당이 지금 다 누구 편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이 돼버린 거잖아요.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자기 인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고 다닌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라고 기사에 나오던데 그렇게 대응을 해봐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만 커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떤 뭐 득표수가 몇 퍼센트가 차이가 났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은 단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득표율을 공개한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했고요. 이 유세를 돌다가 어제 원래는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에는 이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쨌든 제일 야당인 점이 좀 고려돼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겠죠. 법의 어떤 영역에서 본다면. 예.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령 이것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 다 해도 되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1야당 대표도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불참 사유서 내고 내가 재판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권리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어떤 재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유세를 해야 되고 정치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은 이거 어떻게 볼까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재판을 열심히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난 이렇게 재판을 열심히 받고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면 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특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검찰에 의해서 부당하게 내가 뭐 기소가 됐다든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재판을 불참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변수를,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냐라는 점에서 정무적인 감각이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총선일 이후에 좀 공판을 미뤄달라. 이제 총선까지 재판이 3번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 대표의 진짜 그 목적은 선거 운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닌 것 같은 것이 재판을 미룰 수 있는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 신청을 미리 해야 돼요. 근데 항상 그 전날 전전날 하세요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판 그 개정 시간 변경 요청도 전날인가 전전날 하셨단 말이죠. 전날이랑 전전날 하는 거는 일찌감치 하는 거랑 좀 다르게 그렇죠. 분석됩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는 증인신문 기일이었어요. 예. 증인신문 기일이면 물론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는 바로 제정해 있지만 네. 어쨌든 소환해가지고 증인이 출석하는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증인은 출석하는데 피고인이 안 나오게 되면 재판이 공전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것은 파행이거든요. 근데 유동규 그 증인 같은 경우는 증인신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래 일정이 다 잡혀 있던 겁니다. 재판기일이 바로바로 잡힌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미리 다 잡아놨어요. 그것도 잡아놓은 것도 공판준비기일에 다 상의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연기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미 이전에 한 1, 2주 전에 해가지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도리고 또 상례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틀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되면 거의 선거에 불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도 저는 이해하겠어요.
또 하나는 본인의 최대한 재판을 끌고자 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이것은 사익입니다. 본인이 재판 확정을 최대한 늦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 국면으로 가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대선에 출마해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대선이 빨리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4년 있어봐야 그때까지는 확정이 됩니다. 저중에 3개, 7개 제목의 10개 혐의에 대해서 그중에 어느 거라도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피선거권에 이를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을 끌고 대선 시점을 당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말씀과 이런 재판 지연을 합치면 그런 사적인 어떤 방탄의 목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브리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을 보고 다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기 귀국 목소리 이어서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그 차이를 이런 상황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정 갈등 2라운드라는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흥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예, 지금 이 시각 한동훈 위원장의 브리핑 저희가 함께 보셨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좀 했는데요. 당정 갈등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었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과의 차이다라는 이제 브리핑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곧 귀국을 한다라는 이제 발표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며칠간 브리핑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바로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좀 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심 바라던 그 여러 가지 매듭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바라던 대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저 부분이 아마 안양에서 있었던 그 현장 최고위 이후에 안양권을 좀 돌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선대위 회의 이전에 본인이 이제 그 기자들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 오해가 되고 그 본인의 입장과 또 대통령의 대응과 또 이게 각이 되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선대위 회의 끝에 하게 되면 그건 당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어떤 현안에 대한 얘기 자체가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현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민심에 민감해야 된다. 총선을 앞두고 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듯한 이제 발언들을 많이 내놨고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민주당과의 차이다라고 오늘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발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심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발언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뭐 여러 용례로 지금까지 뭐 썼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게 이제 이종섭 전 장관하고 이종섭 대사 문제하고 황상무 수석 문제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써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순응하려고 노력한다라는 표현은 오늘 어쨌든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한 거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만 놓고 유권자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완전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그래도 태도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 있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1교시 시험은 좀 망친 것 같고 그냥 2교시로 이제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슷한 심경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좀 추정을 해봅니다. 더 이상 뭔가를 대통령실에 요구하거나 더 뭘 해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여러모로 이제 좀 무리인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국면으로 손해를 좀 안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요구할 여지도 사실은 뭐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진 귀국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 더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예. 저렇게 이제 야당이 어떤 짠 프레임 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게 그런데 또 작게 어제 대통령이 공시지가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내놨단 말이죠. 상당히 반향이 있을 수 있는 그 정책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마이크가 오게 되면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빅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가 크게 반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인이 언급함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 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그 멘트를 자주 하는 것도 좀 좋겠다 더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긴박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